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지수 플레이라는 거는 특히 대형주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의 디커플링의 이유가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소재 업체들보다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쪽이 훨씬 더 시장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 얘기해 볼까요?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또 리비안 이게 오늘 새벽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미국 네네네. 시장에. 뭐 어쨌든 한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끝났고. 참 거긴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은 하여튼 그 새로운 회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포드보다 시총이 높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우 트럭 2대 생산하는 회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댓글들도 있던데.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역동적으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자금을 쏟아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그 전기차 쪽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쪽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 중인 거 맞습니다. 지금은 뭐 오늘 조금 개별 종목들에서 튀어 올라간 게 있다고 하지만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국내 증시 관련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악재,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경기 둔화 또는 공급망 이슈 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로 주가가 빠질 경우 2,900이 전저점 포인트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때부터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900 언저리부터는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주식 비중을 좀 늘려놓고 왔는데 그런 관점은 맞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900까지 온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 심하다는 건데 최근에도 정말 국내 투자보다 미국 쪽을 투자하시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말 그럴 만한 게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렇죠. 네, 워런 버핏인데 2011년 이후에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과거 최근 10년 동안 26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사실 이거 잘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근 10년이면. 네.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거예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잘한 성적이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라고 추앙을 받고 있고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 억을 지불하길 사람들도 줄 서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워런 버핏이 미국에서 투자해서 그래요. 미국에서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고 이런 현명한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워런 버핏이 유럽, 일본, 중국, 뭐 특히 한국 뭐 이런 데 분산 투자했잖아요. 절대 이런 수익이 못 냈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네, 미국에서 투자했고 미국 기업만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났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진짜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얘기 많이 해. 네, 진짜 이분 짐 싸서 이미 안 계실 거예요. 주식 아마 가온으로 내려왔을걸요. 워런 버핏의 그 가온에 절대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라, 아들아. 이게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그만큼 국내 투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고 지금의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금부터는 해외 주식하고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제가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한국의 시가총액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 합친 게 전체 세계 시가총액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거든요. 엄청나네. 엄청나요. 대부분 그냥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자기네 마음대로 찍어서 뿌려서 쓰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저렇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시가총액의 시장에 정말 우리가
딱 들으면 알만한 전 세계 넘버 1, 2, 3, 4, 5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느 증권사라든지 미국 주식을 손쉽게 사고 파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종목도 가는 만에 올라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가는 시장인 미국 시장을 조금 분산 투자하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계속 드려요, 고객님들한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다 파시죠. 다 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시죠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ETF로? 예, ETF로. 성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1년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1년 수익률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지수와 삼성전자가 올해 48%포인트 차이가 나요, 수익률이. 근데 3년이 넘어가잖아요. 3년이 넘어가면 14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10년 차가 되면 610%포인트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미국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해서 샀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맨날 뭐 이상한 뭐 윈터이즈 뭐 반도체가 뭐 윈터이즈 커밍이라는 얘기만 들려오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얘기 들려오고 막 하는데 대안으로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세요, 이걸로. 이런 거 바꿔시고 현대차,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테슬라 사시고 리비안 사시고 포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월등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국심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장만 가지고 계속 수익을 노리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미국 시장을 좀 투자를 하시면서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하는 지표, 반도체주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는데 저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다면, 그렇죠? 더 안전하잖아요. 더 시장이 크고. 지수 자체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분산 투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익률이 됐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격차가 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요즘 뭐 그 서학개미가 되는 분들,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엄청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국내 시장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이건데, 물량이 자꾸 쏟아지죠. 네, 신규 상장으로. 맞아요.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역대급 IP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그림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신규로 상장된 기업 수만 110개 정도가 될 겁니다. 110개 정도가 될 거고 공모 금액만 20조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공모 금액만 20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상장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시가총액은 아마 10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올해 상장된 것 중에 대역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얘 시가총액 16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SK IET, 얘가 뭐 시가총액 한 뭐 11조 원 정도? 그 정도 될 거고. 크래프톤 22조, 카카오뱅크 27조, 카카오페이 뭐 19조. 뭐 이들 딱 생각나는 애들만 해도 더해도 100조 원이 넘어가요, 지금 시가총액이. 근데 연초 대비해서 지수의 상승률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볼륨은 15%가 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진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한 발 물러나 있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 때문에 레버리지를 못 사용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점점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시장에 딱 얹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무거워지고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성과가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너무 IPO를 너무 많이 했다. 역대급으로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볼륨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100조 원이 넘어가는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한 15%가 상승을, 그러니까 비중이 커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잘 버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역대급 IPO가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끝판왕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연초에 상장을 목표로 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의 기업 가치를 한 100조 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CATL이 한 300조 정도 하니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원에 상장하는 순간 바로 시가총액 2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이닉스 밀어내고 2위로 등극하게 되는데,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당연히 담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종목도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개별 종목들은 다 비중을 줄여서 매도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지수 플레이라는 거는 특히 대형주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IPO가 많아지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신규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기관 애들이 보통 보호예수를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상장일 때부터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역시도 보호예수를 걸고, 근데 이 보호예수가 끝날 때 이걸 물량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또는 1개월, 3개월, 6개월 락업을 걸어서 보호예수를 걸었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 뒤에 보호예수가 풀려서 물량이 쏟아져서 이 종목들이 주가가 변동성이 커져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20조, 30조짜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진다는 이유로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 6%, 7%씩 빠져요. 그러면 해당 업종의 다른 애들까지 다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흔들해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이 역대급 IPO에 관련된 물량과 이런 걸 감안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형주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노려가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규 상장하는데 더 그 부담을 주는 게 그 분할 상장, 물적 분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지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느닷없이 그냥 저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나뉘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국내 시장에서 좀 신뢰성을 좀 잃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다 이거 외면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 기업가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주의 입장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의 디커플링의 이유가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맞아요. 이거 미국에서 이런 식이 했으면 지금 벌써 법적 소송 걸리고. 그렇죠. 회사 지금 망하지. 네, 당연히 미국에서 이렇게 시도조차도 안 해요. 안 되지. 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집단 소송 걸리면 피곤하고 오히려 회사가 희청일 거릴 텐데. 맞아요. 소송 금액 물어주려고 하면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미국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결과는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에서 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물적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근데 이런 게 나왔다. 미국 법정에다 소송 걸 수가 있다 그러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쪽 하면은 이쪽 진짜 대상 방해도 완전히 당하는 거지. 근데 한번 이렇게 큰 코 한번 다쳐봐야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분할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대주주를 위한 분할 방식이지 일반 개인 주주들을 위한 방식이 아니기 모든 때문에 주주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이거 우리가 뭐 얘기해봐야 이거 참 하여튼 아쉬워요. 자, 2차 전지주 얘기 좀 해볼까요?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죠, 지금. 2차 전지주 지금 뭐 주도주로서 지금 모습 좋아요. 특히 소재주들. 근데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 그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좀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이야기 좀 해주죠. 네, 지금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성, SK, LG, 현대차 이쪽이 4대 그룹이 지금 손을 잡고 이걸 활용하겠다는 건데,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들어갔던 그 배터리보다 용량이 한 70% 정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주행 거리도 확연히 짧아지고 그렇지. 충전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내가 5년을 타든 10년을 타든 엔진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달라요. 전기차는 아마 조금 한 2, 3년 쓴다라고 하면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일단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전 세계의 고민인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 8일에 그 K배터리 뭐 육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발표한 날이 있었어요. 그때 본다라고 하면 다른 거 뭐 K배터리 관련해서 뭐 여러 이렇게 방안이 있었는데 다른 건 이렇게 눈에 띄는 거나 뭐 새로운 건 없었는데 이 폐배터리를 활용한다는 거는 눈에 띄는 부분이 확연히 있었던 게 이걸 민간한테 맡긴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주도 하에 이거를 폐배터리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콕 찍혀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폐배터리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실적으로 뛰어든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폐배터리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텐데 보통 이제 5년에서 한 6, 7년 정도가 지난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정도부터 전기차가 보급이 됐고 올해 내년에 진짜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 2027년부터는 이 폐배터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시장에. 쏟아지면 이걸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라는 게 기업들의 생각인 거고,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사용이 있고요, 재활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워요. 재사용, 재활용. 이게 더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리유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활용은 리사이클링이에요. 그러니까 리유즈 같은 재사용은 이런 거죠. 전기차의 배터리를 수거해서 이 분리된 전지를 ESS라든지 뭐 이런 쪽 활용을 하는 거예요. ESS는 자동차만큼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는 거죠. 다른 산업적인 분야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 폐전지를 다 분리해냅니다. 다 분리해서 쓸만한 소재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배터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배터리에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소재 중에 비싼 소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백금도 들어가게 되는데, 백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비싼 거고, 이런 소재들을 추출해내서 이거를 새로운 배터리에 이제 다시 쓰는 건데, 이 추출해내는 기술은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왜냐면 이 배터리라는 것도 폐배터리도 결국은 폭발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이 화학적인 용액에 의해서 이거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딱 그 순도 높은 그런 소재로 좀 추출해낼 수 있는지, 이게 상당한 기술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 그러니까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산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국내 기업들 역시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향후에 폐배터리 사업 역시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은 배터리 소재, 즉 만드는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박 뭐 이런 쪽만 지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2, 3년만 흐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소재 업체들보다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쪽이 훨씬 더 시장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와 쪽에서는 지금 뭐 시세는 것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가면서 향후 2, 3년을 좀 대비한다라고 하면 폐배터리 쪽은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체만큼 그런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폐배터리가 저도 참 그 앞전에 그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하고 그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폐배터리가 이게 엄청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사업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심의 광산? 네. 광산을 아예 그냥 하나 채굴하는 거나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전 세계 이제 도로 위에는 전기 자동차 아니면 수소차만 이제 돌아다니게 될 텐데, 수소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에는 이제부터는 배터리가 가득가득 실어져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이 배터리를 정말 광산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죠. 거기 얼마나 많은 코발트와 니켈과 리튬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수거를 해서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아마 앞으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여기서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하여튼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분야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음극재, 양극재만 신경 썼는데 요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천천히 뭐 지금 당장 큰 시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공부를 좀 해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배터리라는 게 한 5년 정도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 2025년, 6년, 7년 이 시기부터는 폐배터리가 개화되는 시장이에요. 개화되는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무조건 선행하잖아요. 분명히 1년 전부터 분명히 이쪽 시장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주가는. 그러면 1년이 나면 2024년, 뭐 2년 정도 남았는데 아마 2년 정도 있으면 이 폐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정말 이쪽은 큰 시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스터디 해보셨으면 좋겠고, 팁을 하나 뭐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관련해서 오늘 뭐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것도 에코프로. BM의 계열사예요? 그렇죠. 에코프로가 이제 모회사고요. BM이 이제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 BM이 비싸죠. 주가가 굉장히 비싸고 이게 뭐 장난 아니죠. 2024년 그러니까 3년 뒤의 실적에 40배를 끌어다가 이제 쓰고 있는 멀티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그룹이 속된 말로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게끔 지금 짜져 있어요.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에코프로라는 모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재활용과 관련돼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쪽 사업을 진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파 증설도 1년 내에 2배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그 산하의 자회사 에코프로 CNG가 이 재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하나가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 중에 하나가 수산화 리튬이라는 그런 거를 생산하는 뭐 에코프로 이노라는 회사도 있고 뭐 전구체에서 양극재 들어가는 게 또 전구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걸 또 생산하는 또 에코프로 GEM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양극재 관련해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게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구축해 되어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2차 전지 소재 중에 넘버원으로 보는 이유가 이 양극재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투자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